역사가 흔들리는 순간. 1장. 광개토대왕이 죽기 직전에 고구려 거대한 스프링. 담덕이 세상을 떠난 413년. 고구려는 이미 동아시아 최강의 전성기를 맞고 있었다. 북쪽으로는 숙신말가를 굴복시키고 서쪽으로는 후연 모용씨를 무너뜨리며 남쪽으로는 백제를 압도하고 동쪽으로는 왜군을 격파하고 신라는 고구려의 종속에 가까운 보호국이 되었다. 고구려는 당시 세계 5대 제국에 들어갈 정도였다. 그런데 중요한 건 광개토대왕의 정복은 아직 초기 단계였다. 그가 죽기 전 5년 동안 그의 패턴을 보면 정복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짐. 북방 원정 비중이 급격히 늘어남. 해양 전력, 수군 강화 신호가 포착됨. 신라가야 외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압박. 즉, 그는 더 큰 계획을 진행 중이었다. 그가 10년 더 살았다면 그 계획이 완성된다. 2장. 만약 그가 10년 더 살았다면? 변화의 방향성 3가지. 실제 역사자료, 광개토릉비, 삼국사기, 중국 정사를 기반으로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3가지를 먼저 정리해보자. 북방 대확장, 거란 유연 초원 세력 제압. 광개토대왕의 진짜 관심은 북방이었다. 그는 후반기 원정을 거의 전부 요동몽골 초원 초입에 집중했다. 즉, 그는 초원 세력을 장악하려 했다. 이는 고구려가 만주 제국을 넘어 초원 제국의 성격을 갖는 길이었다. 백제 완전 무력화, 가야 해상 장악. 그가 죽기 직전까지 백제 남은 세력과 외를 계속 견제했다. 10년이 추가된다면 백제 수도 교체가 더 빨라지거나 백제는 2개의 갈라진 왕조로 분열될 가능성도 있었다. 가야는 독립이 아니라 고구려 남부 주둔지 역할로 변했을 것. 신라의 완전 부흥, 사실상 고구려의 동맹국에서 위성국으로. 실제 역사에서 신라 왕들은 광개토대왕 장수왕을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묘사했다. 광개토대왕이 10년 더 살았다면 신라의 국가 구조 자체가 바뀌어 반고구려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 이것은 6세기, 7세기 삼국통일 과정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다. 3장. 이제 본격 시나리오로 들어가기. 광개토대왕이 죽지 않았다. 역사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413년 광개토대왕은 병상에 누웠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한다. 그리고 그는 비밀리에 조정회의를 연다.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 그가 붓을 들어 새로 그린 것은 고구려의 새 국경선이었다. 그 선은 요서, 초원 초입, 대동강 이남까지 치고 내려간다. 그는 마지막 대정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4장. 광개토대왕의 귀환, 북방이 먼저다. 광개토대왕이 회복한 지 2개월 후 평양성에는 다시 전운이 감돈다. 장군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성과 박 훈련장에서 철의 마찰음이 울린다. 담덕은 지도 위를 가리킨다. 남쪽은 이제 안정됐다. 백제도 외도 다시는 감이 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북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꽂힌 곳은 요서, 그리고 더 북쪽의 초원 입구였다. 광개토대왕은 알고 있었다. 고구려가 진정한 제국이 되려면 언제든 내려올 수 있는 초원 기마민족의 목을 눌러야 한다는 사실을. 5장. 후연 잔당, 모용씨 섬멸 작전. 413년 당시 후연의 잔당들은 요동 곳곳에서 게릴라처럼 살아남아 계속 내부 교란을 시도하고 있었다. 담덕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10년 전에 그들이 아니다. 이번엔 씨가 마를 때까지 쫓아라. 곧바로 전개된 작전은 고구려판 대토벌전이었다. 장군, 강희식, 고유, 독산. 병력 약 3만 정예. 기병 중심의 속도전. 목표 요동요서 지역에서 후연계 혈통 자체를 제거. 이 작전은 잔인했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었다. 그리고 실제 기록 광개토왕 비문에서도 그는 후연을 흐트러진 갯대처럼 몰아냈다고 묘사한다. 결과 단 6개월 만에 후연 세력은 완전 소멸. 요동은 300년 만에 중국계 세력 없이 고구려만의 땅이 된다. 6장. 초원으로의 진출, 고구려 기병대의 변신. 후연 토벌이 끝난 뒤 광개토대왕은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린다.
이제는 그들의 땅으로 들어간다. 거란 시리 유연 말갈. 고구려 위에 군림하는 그 어떤 부족도 남겨두지 않겠다. 장군들은 놀란다. 초원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고구려 역사에서 거의 없던 전략이었기 때문. 하지만 담덕은 확신했다. 초원을 막지 못하면 고구려의 천년은 없다. 기병 중심 개편. 광개토대왕은 기존 중장 보병 중심의 편제를 부역의 귀족들이 보유한 중기병으로 전면 전환한다. 또한 요동에는 초원 기후에 맞춘 말 사육 전담지대를 만든다. 이는 장수왕 시대 후반까지 이어지는 고구려 기병의 부흥을 앞당기는 효과를 낳는다. 7장 거란의 붕괴. 414년 겨울 고구려의 메인 타깃은 거란이었다. 거란은 당시 초원 만주 경계에서 강력한 세력이었고 실제로 장수왕 시대에 계속 귀찮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광개토대왕은 직접 북원정에 참여한다. 저들이 고구려의 발목을 잡는 시대는 끝이다. 312년 낙랑의 잔존 세력을 흡수했던 거란은 고구려의 기습적인 대공세 앞에서 2주 만에 붕괴한다. 거란 12개 부족 중 8개가 항복, 2개는 유연으로 도주, 2개는 고비사막 방향으로 흩어짐. 높은 확률로 실제 역사에서는 장수왕 때까지 계속 남았을 거란의 저항이 20년 이상 빨리 제거된다. 8장 말갈 통합. 완전한 만주 지배. 광개토대왕은 말갈을 단순히 정벌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통합을 추진한다. 말갈의 강인함과 추위 적응력은 초원 전쟁에 필요한 병종이었기 때문. 그는 말갈 추장들을 평양으로 불러 말한다. 너희를 적으로 둘 생각은 없다. 고구려의 깃발 아래 서면 초원을 함께 정복하게 하겠다. 말갈의 7개 부족 중 5개가 고구려 편에 선다. 이것은 고구려판 초원 혼성군대의 시작이다. 이후 말갈 병력은 장수왕 시대의 고구려 최대 확장의 핵심으로 작동한다. 9장 유연과 충돌. 동아시아 최대 초원 전쟁. 415년에서 417년 드디어 가장 큰 적 유연과의 충돌이 시작된다. 유연은 당시 몽골 초원의 패자였고 실제 역사에서도 북이와 치열하게 싸운 강국이었다. 고구려는 북이와 직접 부딪히지 않았지만 유연은 고구려의 방심을 노리고 계속 압박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광개토대왕이 직접 말한다. 유연의 남진을 끊지 못하면 고구려의 국경은 영원히 불안할 것이다. 전개되는 초원 3년 전쟁. 1년차 고구려가 요동 초원 경계까지 밀어붙임. 2년차 혹한기 지연전 말갈 병력 투입. 3년차 유연의 중심부를 공격하는 대도박. 이 전쟁에서 고구려는 유연의 3개 큰 부족을 분리시키는 데 성공한다. 유연의 힘은 반토막 나고 몽골 초원의 남부는 사실상 고구려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10장 10년의 결산. 북방은 완전히 평정된다. 광개토대왕이 살아있는 동안 고구려의 북쪽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거란, 말갈, 유연 중 그 어떤 세력도 더는 고구려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의 말처럼 초원은 고구려의 울타리가 된다. 실제로 고구려는 이 북방 안정 덕분에 농업 생산 증가, 요동 초원 간 교역 증가, 철기 생산량 확대, 기병대 성장, 요동 평양 대동강까지 군사도로 확장, 이런 효과를 얻는다. 이제 고구려는 5세기 기준으로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다. 11장 광개토대왕. 남쪽을 바라보다. 초원이 안정된 지금이 기회다. 초원 3년 전쟁에서 승리한 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북쪽은 100년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남쪽을 바로 잡아야 한다. 남쪽이란 백제가야 외 그리고 신라를 의미했다. 당시 한반도 남부는 여전히 백제와 가야의 세력 기반이었고 외는 가야와 동맹해 한반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광개토대왕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남쪽을 통제하는 자가 진짜 이 나라의 천년을 지킨다. 12장 백제의 위기. 한성 왕조의 붕괴 시점이 앞당겨진다. 실제 역사에서 백제는 광개토대왕의 공격 이후 급격히 약해졌고
장수왕이 남진할 때 결국 수도를 빼앗기며 한성 왕조가 멸망한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광개토대왕이 10년 더 살아있다. 결과는 훨씬 더 치명적이다. 414년에서 416년 백제 국경이 완전히 붕괴. 고구려는 초원의 안정 덕분에 정예 기병 1만, 보병 3만을 남쪽에 집중 투입할 수 있다. 백제는 이에 대응할 수 없었다. 한강 북부 전초기지 12곳 붕괴. 백제 군사력 약 30% 손실. 웅진 방면으로 피난하는 귀족 증가. 왕권 약화, 지방 호족의 독자 행동 확산. 백제의 국경은 3대왕 근초고왕 근구수왕 전지왕이 쌓아온 남북축이 완전히 흔들린다. 한성의 항복 역사보다 20년 빨라진다. 역사에서 장수왕이 한성을 공격한 것은 475년. 그러나 속도전이 가능해진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416년에서 417년 사이 한성은 사실상 방어 불가가 된다. 광개토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백제가 지금 항복하면 왕만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시간을 끌면 도시는 없다. 백제 조정은 분열된다. 항복파, 왕실과 귀족 일부, 항전파, 병사와 장군 중심, 중립파, 가야와 외의 지원을 요청. 갈라진 백제는 더 이상 고구려의 상대가 아니다. 결론, 백제는 분열국가가 된다. 416년 한성의 일부 귀족이 항복하고 왕족의 또 다른 파벌은 웅진으로 도망간다. 즉, 백제는 416년에 두 왕조 체제, 한성파와 웅진파로 분열한다. 이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다. 13장 가야, 철의 왕국이 고구려의 남부 병참기지가 된다. 가야는 삼국 중 가장 군사력은 약했지만 철 생산력은 한반도 최강이었다. 광개토대왕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철은 전쟁의 피다. 가야는 공략이 아니라 흡수해야 한다. 고구려의 전략, 정복이 아닌 군사경제적 병합. 광개토대왕은 전쟁 대신 가야 연맹 내부 분열을 이용하는 방식을 택한다. 때 가야 귀족 일부를 평양으로 초청. 철 생산권을 보장하는 대신 고구려와 군사동맹 체결. 고구려형 무기 제작 기술, 철모 장창 개막압주 전달. 가야 주도로 왜군의 한반도 상륙을 차단하는 공동작전 시행. 이 전략은 가야가 고구려의 적이 아니라 남부의 군수기지가 되게 만든다. 결국 417년에서 420년 사이 가야의 절반 이상이 고구려의 영향 아래 들어간다. 14장 왜 광개토대왕의 마지막 해적전쟁. 광개토대왕 비문에 실제 기록되어 있듯 왜군은 한반도 남부를 여러 차례 침공했고 신라를 위협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이 10년 더 살면 왜에 대한 응징의 방식이 달라진다. 강화된 가야, 고구려 기병의 합동작전. 가야의 철과 지형 이해력, 고구려의 기병 보병 전력이 결합한다. 그 결과 일본 열도에서 건너오던 왜군은 상륙 거점 4곳을 모두 잃는다. 가야 해안 초소 구축, 고구려식 목책 방어선 설치, 말갈 궁수 배치, 고구려식 장창 보병 투입. 왜는 10년 동안 한반도 본토에 제대로 상륙하지 못한다. 광개토대왕의 직접적 대응, 바다 건너 침공 가능성. 광개토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왜가 계속 이 땅을 노린다면 그들의 땅까지 건너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그가 정말 10년을 더 살았다면 고구려의 선단은 가야의 철을 기반으로 해상 침공용 배를 2-3배 규모로 증설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대마도, 이키섬, 규슈 북부 일부 해안, 이 지역들은 고구려의 보복 상륙전 위험선 안에 들어간다. 실제로 상륙전이 실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5장 신라, 반고구려 국가로 재편된다. 광개토대왕이 10년 더 살았다면 신라의 국채는 완전히 달라진다. 415년 신라 귀족단의 대개편. 광개토대왕은 신라가 왜 가야 백제로 둘러싸인 구조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는 신라 왕이자 고구려의 우방이었던 실성왕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라는 혼자 설 수 없다. 고구려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는 신라의 고구려식 관료제, 좌계관 우계관 일부를 이식한다.
즉, 신라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고구려에 준 위성국이 된다. 신라 군대 고구려화, 고구려식 장창 전술 도입, 기병부대 창설 지원, 평양 국내성에서 군사훈련 연수, 말갈 궁수 혼성 배치. 신라의 군대는 40, 50년 후 진흥왕 때처럼 강력해지는 미래가 무려 1, 2세대 빨리 온다. 신라는 백제와 가야의 견제를 거의 받지 않게 된다. 백제는 분열, 가야는 고구려 우호, 왜는 상륙 실패. 신라는 정치적으로 안전한 동쪽 왕국이 되어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강한 중앙 집권을 획득한다. 16장 남쪽 10년의 결산. 백제는 분열, 가야는 우호, 신라는 성장, 왜는 밀려난다. 광개토대왕이 423년까지 생존했다고 가정하면 남쪽의 정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백제, 한성 왕조 붕괴, 웅진계 왕조 등장, 왕조 이원화 통합 불가, 광개토대왕에 의한 완전한 세력 약화, 가야, 철 생산 중심 병참기지화, 고구려가야 연합체제 형성, 해상방어선 구축, 왜? 한반도 영향력 거의 상실, 대마도 규슈 북부가 고구려 침공 위험선, 신라, 고구려의 동맹이 아니라 반조선 또는 준 식민국가 수준, 중앙집권 강화, 군제정치체제 고구려화. 17장 광개토대왕 사후 423년 고구려가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423년 광개토대왕은 49세의 나이로 눈을 감는다. 하지만 실제 역사와 달리 그가 남긴 고구려는 엄청나게 다른 상태다. 북방, 거란 말갈 유연 모두 무력화. 요동, 완전한 고구려 땅. 남쪽, 백제 붕괴, 가야 우호, 왜 축출. 신라, 고구려식 중앙 집권화 시작. 경제, 철말 곡물 생산량 증가. 군사, 기병, 보병, 궁병 3중구도 완성. 그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장수왕에게 말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내가 뚫어놨으니 너는 밀고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 장수왕은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긴다. 18장 장수왕의 폭발적 남하, 한강 100년 지배. 실제 역사에서 장수왕은 475년에 한성을 함락했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훨씬 빨라진다. 백제는 두 왕조로 갈라져 서로 싸움. 416년에 이미 분열한 백제는 한성파, 웅진파, 40개 잔존 호족이 서로 갈등한다. 장수왕은 거의 저항 없이 남아 425, 430년 사이 한강 유역은 대부분 고구려가 차지한다. 백제가 힘을 합쳐도 어려웠던 지역을 백제가 분열한 상태에서 감당하긴 불가능했다. 웅진, 공주로의 천도도 빨라짐. 그 결과 백제의 수도 이동은 450년대가 아니라 420년대 후반, 430년대 초반으로 급격히 당겨진다. 19장 남부의 질서 재정립, 고구려판 동아시아 블록. 440년대에 이르면 남부 전체는 사실상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 신라, 중앙집권이 역사보다 70년 빨리 온다. 신라는 광개토대왕식 개편 덕분에 진흥왕 시대의 국력급 중앙집권이 5세기 중반부터 시작된다. 고구려 군사교범을 적극 수용, 화랑도보다 더 강한 무사단 창설, 지방 촌락의 세력 약화, 왕권 강화. 신라는 더 강하고 더 빨리 성장한다. 가야, 고구려 남부 병참기지, 해양방어의 중추. 철 생산을 고구려가 보호하고 가야는 고구려식 병기 제조 능력까지 얻게 된다. 예상되는 결과 가야 연맹 내부 통합 가능성 증가, 외와의 해전 승률 급상승, 고구려의 남해권 해상 진출 가능, 백제 두 왕조로 쪼개져 재결합 불가. 웅진파 백제가 살아남더라도 한성파는 고구려의 보호를 받으며 완전히 다른 정체성이 생긴다. 백제는 국가 재건에 실패한 채 신라가야 고구려 블록에 밀린다. 왜 일본 한반도 개입 150년 이상 차단. 이제 왜는 가야의 철, 고구려의 기병, 남의 방어선, 고구려 해군의 육성. 앞에서 한반도에 발을 들릴 수 없다. 이것은 일본의 고대 국가 발전에도 큰 지장을 준다. 20장
6세기의 한국, 신라 고구려, 불록의 초강세. 6세기에 진입하면 실제 역사보다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고구려 신라가야 동아시아 최강 동맹. 고구려가 북방을 안정시키고 신라가 고구려의 절반 국력 수준으로 성장해버렸기 때문에 6세기의 한반도는 이중 중심 고구려 신라 체제로 굳어진다. 고구려는 당나라의 전신, 부귀와 대등하게 맞선다. 역사에서는 고구려가 수당과 싸웠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고구려의 국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수나라의 한반도 침공은 불가능. 당나라의 한반도 영향력은 매우 약함이 된다. 백제는 중소국으로 남는다. 백제는 국가 통합에 실패하고 가야보다 약한 지역 중세국가처럼 변한다. 21장 7세기 삼국통일. 이미 개념 자체가 다르다. 실제 역사에서 신라는 당과 손잡아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을 한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서는 통일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신라가 이미 고구려의 중국가, 고구려군, 신라군, 가야군이 사실상 동일 작전권을 공유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당이 한반도에 개입할 틈이 없다. 고구려가 북방과 서방을 장악, 초원 세력 붕괴, 북위수당 모두 고구려를 넘기 어려움. 오히려 신라와 고구려는 점진적 연합국가와 두 나라의 정치 제도와 군제가 비슷해지고 왕족 간 혼인관계가 늘어나면서 7세기 중반 이후 자연스럽게 연합국가가 된다. 즉, 삼국통일은 신라 단독이 아니라 고구려 신라 연합체의 통합으로 귀결된다. 22장 고려 조선시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고려는 아예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려는 후삼국 통일의 결과 탄생한 국가이므로 만약 삼국이 일찍 연합된다면 100% 같은 형태로 등장하지 않는다. 가능성은 두 가지. 고구려 신라 연합이 이름만 바꾼 형태의 조선 또는 고려로 재탄생. 고구려의 통치 체계가 동아시아 표준이 되어버림. 조선의 성립 방식도 달라진다. 고려의 붕괴, 신흥 사대부 등장, 조선 창업. 이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 조선이라는 국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북방 중심의 군사귀족 전통, 신라식 중앙집권 체계, 가야 백제식 해상교역 전통, 이 모두 합쳐진 복합 왕조가 나온다. 이 왕조는 몽골의 침입, 일본의 침략에 훨씬 강하다. 23장 근현대 한국 해양국가 대한민국이 된다. 광개토 대왕이 10년 더 살면서 남의 해상권을 장악한 것은 근현대까지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해양 전통을 가진 국가가 된다. 철기 기병 해상력이 결합한 고구려 가야 신라 해양 블록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진다. 덕분에 조선시대에도 돌연변이적 해군 탄생, 임진왜란의 초반 패배 감소, 대마도와 규슈 북부에 대한 정치적 우위 유지, 19세기 서구 열강 접촉 시 조선이 훨씬 주도적 대응, 한국의 조선업 해양 기술은 17, 18세기의 전성기. 실제 역사에서 한국의 근대 해양 기술은 늦었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200, 300년 빠르게 발전한다. 현대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달라진다. 현재 한국은 반도국가지만 해양국가 정체성이 약하다. 하지만 이 대체 역사에서는 한국은 완전한 해양 강국이 된다. 조선업은 세계 최강 해군력 강화, 동북아 해양 패권 장악, 문화적 개방성 증가, 경제 구조가 육해복합형 국가로 진화. 즉, 한국은 지금보다 더 대륙 해양의 이중 엔진을 가진 강국이 됐을 것이다. 24장 만약 광개토 대왕이 10년 더 살았다면 역사는 단 한 사람의 생존으로도 완전히 다른 길을 향할 수 있다. 광개토 대왕이 10년만 더 살았다면 한성은 더 빨리 무너지고 백제는 분열되며 가야는 우방이 되고 신라는 고구려화되고 외는 바다 건너로 밀려났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는 북방과 남방을 동시에 통제한 동아시아 최강의 제국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흐름은 고려와 조선의 성립 방식, 근대의 국제관계, 현대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바꾸어 놓는다. 바람이 만주의 초원을 스치며 지나간다. 만약 그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한반도의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달랐을 것이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콘텐츠로 이어집니다.